음. 자, 이게 오페라 노르마에서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소프라노는 안나 네트레부코입니다. 이 여자도 유명하죠. 제가 들어볼까요? 카스타 디바,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태리어로 나오기 때문에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막이 queste scre antiche piante noi polli vive sembriante. 가사를 알아야 되는데 소리 참 대단하네. 온몸으로 소리를 냅니다. 발성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음, 10분 정도 걸리는데 다 들을 수는 없겠죠? 클라리넷이 나오네. 자, 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볼륨을 잔뜩 올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인간 과학 오늘 32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담이 아니라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발표입니다. 여기 이름 나오는 순서대로 하겠죠? 한스 피터 뒤르, 클라우스 미카엘 마이어 아비, 한스 디터 무슐러, 볼파르트 파넨베르크, 프란츠 부케티치 여기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 그 장 제목이 제4장 새로운 세계관을 향하여입니다. 자, 뒤르가 말하기 전에 이 전체 대담을 이끌었던 이 편집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TV 방송국에서 나온 실제 그 방송용 대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PD가 이런 거 썼겠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와 생명과 정신에 관한 우주, 생명, 정신에 관한 다섯 학자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이제 독자들도 제각기 사색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대화가 나왔는데 결론은 없어요. 세계가 신비롭다.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길이다. 그죠? 까다로운 문제를 깊게 파고들 때면 늘 그렇듯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숱한 질문과 의문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왔다.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은 독자들과 대화 참가자들 모두의 몫일 것이다. 노력을 하는 거지. 해답을 찾는 노력이지.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찾기는 힘듭니다. 깨어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늘 경탄케 하는 이 세계의 모습은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깨어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늘 경탄케 하는 이 세계의 모습은 그렇게 새로운 질문이 제기됨에 따라 깊이를 더하게 된다. 모쪼록 토스카나에서 나눈 사흘간의 대화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열어주었기를 바란다. 그 중에 대화 참가자들의 사색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었던 이들도 있을 줄 안다.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기본 입장과 세계관을 밝히고 있는 다섯 학자의 글들을 온전히 혹은 간추려서 여기 실른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의식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만 외쳐가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꼭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대답이 이런 현재 지성적인 껴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똑같을 필요는 없으나 전혀 그런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알아야지 뭐가 현대 사회에서 핵심 주제인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을 설교로 녹여내면 됩니다. 한스 피터 듀이르는 양자 물리학의 의의와 양자 물리학이 불러온 엄청난 변화를 기술하고 다음 클라우스 미카엘 마야 아비히는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동반자를 지금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할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한스 디터 무슐러는 자연과학과 종교가 빚어왔던 대립과 갈등을 조감하고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그 둘의 미묘한 관계에 자연과학과 종교 그 관계를 신학의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란츠 부케티처는 형이상학의 진화론적 기초에 대해 들려준다. 굉장히 결정론적인 진화론을 고수하는 학자입니다. 부케티처. 지금까지 우리와 대화의 산책을 함께하고서 다시 사색의 오솔길을 걸으려는 독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한다. 혹여 사색의 오솔길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를 열어 보일지도 모를 터 우리도 한번 그 발걸음을 조춤이 어떠할는지 됐습니다. 이제 피터 듀이르가 나옵니다. 제목이 물리학과 초월성입니다. 물리학자가 이 초월성까지 말하네요. 보시죠? 이렇게 잘 보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양자역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정확한 표현 양자역학을 했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데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이니까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그런 관점이라서 그런지 좀 열려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굳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부캐티처럼 결정론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세계를 이게 결정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요즘 그 자투리 시간으로 밥 먹을 때 혼자 먹을 때가 종종 있어서요. 그때 건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도 같이 읽고 싶어요. 건강의 배신. 그 책을 이제 그것도 많이 읽었습니다. 한 80%쯤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좋았습니다. 그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그 생물학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생물학의 양자역학이라고 됩니다. 거기 이제 핵심 개념이 비결정론이거든요. 그 세포가 정해진 길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에 수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 개념을 제가 알아듣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세포가 그럴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생물학의 세포의 자유의지 딱 이제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어떤 범주와 규칙으로도 다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그것들이 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 몸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기체들은 다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간 몸의 세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이제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 암도 극복하고 뭐도 극복하고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식세포가 암을 키워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이 옆으로 전이 되는데 이런 대식세포 거의 그럴 겁니다. 그 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 노화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데 그 어떤 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이 영생불사와 같은 또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로 가고 있는 오늘의 이 건강 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몸이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가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그 면역 기능 강화가 되고 좋은 음식 잘 가려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감기 기호 바이러스가 오도 물리치고 하는 게 다 면역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역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좀 건강하게 살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결국 배신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신인데 자기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양자와 세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결정론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제가 우연하게 받아서 읽게 됐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가 있을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전체 유기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된 거라서 다 조화롭다고 생각하는데 세포가 반란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에 또 오히려 반대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고 이 세포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 저자 지금 머릿속엔 안 나고 책이 저 밑에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세포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냐. 네, 여러분 그 생물학, 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단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뭐예요? 어떤 단어 얘기하다가 글로 갔죠?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이 책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양자역학을 얘기하다가 글로 흘러는가 보네요. 세계를 관찰하는 자의식.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저걸 보잖아요. 저기 소나무가 있다. 대나무가 있다. 컴퓨터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겁니다. 자의식. 그리고 세계는 통일된 하나라는 신비한 체험을 인간이 세계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으로 자의식과 통일되는 이거 기독교적으로도 크게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다. 세계는 하나된 통일된 하나다. 각각은 다 다른데 우리 몸 안에서도 세포는 제각기 자기 길을 간다고 그래요. 다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흐름이 있죠. 면역력이 좋아. 임뮤널러지, 면역학. 그 면역이 뛰어나면 그 능력이 있으면 건강히 사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포가 그 안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거기에 이렇게 신호체계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단세포 생명체도 있잖아요.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진화가 시작이겠죠.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것 단세포가 우리 몸 안에 세포니까 아주 원시로 올라가는 그 단세포 생명체가 지금도 우리 몸 안에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단세포도 뭐 영양을 흡수하고 자기를 분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제각각인데 전체로는 또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만 놓고도 보고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식과 세계는 통일된 하나, 상호작용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인간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세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스스로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비합리적이고도 신비스러운 무엇에 이끌려 극기와 명상으로 존재의 신비를 밝히려 애쓰기도 한다. 이게 책, 책 받침대가 있다는 걸 내가 그걸 의식하잖아요. 내가 누구로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만 끝나지 않고 이게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양의 역사에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왔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태도는 지식과 신앙, 자연과학과 종교의 분리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약간 피로하네. 안경이 좀 문제인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내 책상에 앉으면 저 오른쪽으로가 마을입니다. 동편이고, 저 건너편에 산도 있어요. 창문 밖에 지금 그림이 괜찮네요. 하늘에 구름이 있고, 창문 바로 밑에는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는 이제 제가 저 화분에다 갖다가 심어놓은 건데,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그 사이에 거미 한 마리가 제법 한두 달 됐으면, 두 달쯤 됐나? 한 달쯤 됐나? 계속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잘 보여요. 하늘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자랐네요. 처음보다. 다시요. 서양의 역사에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왔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태도는 지식과 신앙, 자연과학과 종교의 분리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6세기에 성행했던 연금술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평행을 달리는 두 길을 하나로 보고 과학을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진 포괄적인 전체 안에 용해시키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7세기로 접어들자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데카르트, 코기토입니다. 생각한다. 코기타 에르고숨, 존재한다. 영향으로 합리적인 세계상과 종교적인 세계상이 분열을 겪게 되는데 합리적인 세계상은 뉴턴의 역학에 이르러 결정에 달했고 뒤이어 18세기, 19세기에는 자연과학이 광범위하게 발달했고 이건 대단한 세계입니다. 18세기, 19세기. 그와 더불어 합리적인 세계상과 종교적인 세계상은 더욱 극단적인 하게 됐다.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학과 종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연과학의 관심을 안 갖게 됐고 인간의 윤리, 감수성, 그런 쪽으로 종교성, 그런데 개인의 윤리 문제 이런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관찰, 측정, 논리적, 수학적 추리라는 과학의 방법론으로 지식을 얻었고 나아가 신앙의 내용까지도 과학의 방법론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함께 신앙, 종교, 초월적인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맡는 데에 그치게 되었다. 세계 중심 그 담론에서 기독교 신학이 주변으로 밀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과학에서 얻은 인식을 통해서 종교를 뛰어넘고 정밀한 지식으로 신앙을 대체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근데 그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지식이란 인간에게 자연계의 구조와 영향을 밝게 비춰주고 자연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순수한 인식만을 뜻하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 과학을 안다고만 해서 지식이 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 자연계가 돌아가는 과정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래서 자연의 변화가 미래에는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리하여 자연 법칙들을 연구하고 발견해낸 인간은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예기치 못한 가능성을 손에 쥐게 되었다.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그게 더 나가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의 산물인 기술, 테크놀로지의 덕택이었다.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16세기 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근데 그 힘이 인간과 세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자연과학과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이 사실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의 구조를 더욱 폭넓고 상세하게 알고 또 자연을 더욱 능수능란하게 조작할 줄 알게 됨을 따라 자연이라는 이 민감한 조직을 파괴하고도 남을 가공할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스스로 자연의 산물이며 그렇게 자연과 흥망성쇠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말이다. 그 자연을 벗어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연을 파괴할 능력을 손에 쥐었으니 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은 자체 통제를 벗어나기만 하면 자연의 통제, 인류 아니면 사회 질서의 통제, 그러면 인류 전체를 파멸하고도 남을 무기를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조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묻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경탄에 맞지 않는 이성, 이런 것도 엄습해올 재앙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다 그렇게 해요. 뭐 요즘 한일 관계가 더 미묘해지고 있죠.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그 일본의 그 극우적인 정치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찬성하는 한국의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성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지성을 통해서만 또는 사물들이 얽혀있는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층, 사회, 전통, 종교 등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무엇에 대한 물음에는 답을 주지만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과학적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통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것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꼭 신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넘어서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눈이 좀 필요한 게 이게 그냥 순전히 돋보기입니다. 책만 읽는. 책이 읽다가 또 화면을 보니까 이게 다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초점이 달라진 거에 빨리 적응이 안 돼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안경 말고 다른 걸 끼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찡그리거나 눈을 이렇게 자주 깜빡이거나 비비거나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겠습니다. 자연과학의 관찰 방법이 모든 방법론을 지배하고 기술이 숨막히리만큼 빠르게 발달하게 되면서 초월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왜곡되었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도 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자연과학이 지배하는 세계의 결함 또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기술이 지배하는 이 세계가 이건 멈추기가 힘들어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면서 천태만상의 면모를 연출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혼돈을 걷어낼 더 분명한 방향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부스러져가는 정신세계의 뒤편에는 에서는 근본적인 합일성 또는 일찍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던 양자역학의 또 대부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던 중심질서 이게 뭐냐 이랬습니다. 옮긴 이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모든 개들을 단일한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대칭성 고에너지 충돌 시 생기는 소립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젠베르크가 사용한 개념. 이건 좀 모르겠네요. 근본 중심 질서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각성이 현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